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믿고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기 속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과 감정이 담겨 있었죠. 이 이야기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여러분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지원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한 명의 평범한 싱글맘이에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후 제 삶은 오직 하나뿐인 딸, 윤소미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미가 겨우 2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순간 제 세상도 무너졌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소미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하겠다고요. 한국 사회에서 싱글맘으로 산다는 건 단순히 자식을 키우는 일 이상의 도전이에요.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그리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까지 모두 저를 시험하는 요소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소미에게 부족함 없이 사랑과 관심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작은 김밥 가게에서 일하며 소미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소미를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께 소미를 잠시 맡긴 후 부평역 근처 김밥집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은 출근길에 간단히 떡볶이나 김밥을 사가는 손님들로 늘 붐볐죠. 몸은 힘들었지만 소미가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소미는 어릴 때부터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제가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어디론가 달려가 버리곤 했죠. 한 번은 소미와 함께 전통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잠시 채소를 고르는 사이 소미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저는 시장을 헤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행히도 생선 가게 앞에서 소미를 발견했는데 물통 속에서 팔딱거리는 생선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미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소미가 같은 반 친구의 머리를 자르는 사고를 쳤다고 하셨죠. 이유를 물으니 소미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라며 스스로 자른 거예요. 그 부모님께 사과드리고 미용비까지 보상해야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소미를 보니 혼자 구석에 웅크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혼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울고 있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소미야, 왜 그랬니? 친구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 안 해봤어? 제가 물었을 때 소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품에 안기며 엉엉 울었어요.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어갔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바로 그때 제가 단호하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소미를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도 컸지만 혼자라는 외로움은 더욱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녁이 되면 인천의 길거리에는 온 가족이 함께 걷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뭔가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재혼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미가 아직 어리니 내 행복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러나 그건 진실의 반쪽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소미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까 봐 걱정되었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소미를 과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소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고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도 크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태도가 소미에게 책임감을 심어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소미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모녀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시절의 장난기와 호기심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저를 밀어내는 듯한 행동이 점점 늘어났지요. 소미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 보였어요.
그런 소미를 보면서 저는 사춘기의 시작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던 중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해 보였어요. 이지원 씨, 소미가 오늘 친구와 싸움이 붙어서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싸움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곧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 보니 소미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소미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그 친구의 팔을 밀쳤고 그 친구는 넘어져 팔꿈치를 긁혔다고 했어요. 3대 부모님이 크게 화를 냈고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미야,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거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그러나 소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가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문 안쪽에서 들려온 대답은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참견해? 소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당황한 채로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믿지 않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소미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고 우리 대화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날 밤 소미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가방을 메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소미야, 어디 가는 거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지만 소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황급히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골목길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패닉 상태로 휴대폰을 들고 소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미가 자주 가던 곳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근처 지하철역이었어요. 평소에 소미는 친구들과 그곳에서 만나 놀곤 했죠. 저는 곧바로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소미는 역의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소미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소미야, 집에 가자. 여기서 혼자 있으면 위험해. 소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작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내가 왜 이러는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소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모녀 사이는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소미는 저를 밀어내는 듯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아니면 너무 간섭한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소미가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저 역시 침묵 속에서 소미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소미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와의 대화는 거의 없었고 소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제 방식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책했지만 어떻게 해야 다시 소미와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폭발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가계부를 정리하며 돈을 계산하던 중 제가 어렵게 모아둔 비상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소미가 최근에 새로 산 스마트폰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소미야, 엄마 돈에서 얼마를 가져갔니? 소미는 처음엔 당황한 듯 하다가 곧 고개를 들며 대꾸했어요. 엄마는 맨날 돈 걱정만 하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산 거야.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걱정과 스트레스가 폭발했습니다. 소미야, 그 돈은 우리 집의 비상금을 위해 모아둔 거야. 내가 허락도 없이 그걸 가져가서 내 멋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니? 소미는 억울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할 권리도 없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떼앗아도 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야? 내가 왜 이런 아이가 되었는지 정말 모르겠구나. 소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문을 세게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그날 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미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름을 불러봤지만 소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저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소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지원 씨 맞으신가요? 여기 강남 경찰서인데요. 따님 윤소미 양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손이 떨리고 머릿속은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길, 그 말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소미가 수술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미가 마지막으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소미가 어릴 적 웃던 모습, 함께 장난치던 기억들만이 떠올랐습니다. 소미의 죽음 이후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방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방 안에는 소미가 남겨놓은 작은 메모장과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잘못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엄마였다면, 그녀를 더 잘 이해했다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미의 죽음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제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와의 마지막 갈등이 더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이 비극을 통해 제 자신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소미에게 진정으로 좋은 엄마였을까? 소미를 잃은 후 저는 그녀의 방문을 한참 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면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릴 것 같았고 문을 열면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소미의 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과 소미가 좋아하던 작은 소품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소미의 일기장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일기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나는 항상 엄마를 실망시키는 걸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글에는 소미가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과 자신의 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수미는 자신이 엄마인 저를 실망시켰을까 봐 늘 두려워했더군요. 오늘도 선생님한테 혼났어. 엄마가 알면 또 속상해할 텐데. 엄마가 날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내가 항상 문제만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동안 저는 수미의 반항적인 행동만을 보고 그녀를 비난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제게 털어놓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수미의 친구 미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수미와 가장 가까운 친구로 자주 집에 놀러왔던 아이였어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수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줌마, 수미가 항상 아줌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학교에서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수미는 아줌마가 자기를 조금만 더 믿어주길 바랐어요. 미라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미가 제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미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줌마, 기억하세요? 작년에 제가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요. 그때 수미가 저 대신 나서서 그 아이들에게 맞서 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혼난 적도 많았죠. 수미는 항상 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줌마가 자기를 알아주길 간절히 바랐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수미의 행동들이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려는 단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보호하고 자기 방식으로 옳은 일을 하려던 아이였어요. 그저 제가 그녀를 오해했던 것이죠. 수미의 일기와 미라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수미를 비난하거나 그녀의 행동을 문제로만 여겼지만 그녀는 제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보여줬어야 할 것은 질책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수미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조금 더 그녀를 믿어줬다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매일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야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미가 남긴 흔적들과 그녀의 진심은 제게 커다란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믿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수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미라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미가 남긴 작은 메시지들은 제가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었고 그녀와 함께한 기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수미를 잃은 후 삶은 여전히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수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단순히 슬픔 속에 묻어두기보다는 그녀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수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미라에게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라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수미와의 우정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미라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후 학비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는 망설이며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밝게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줌마, 수미도 이런 걸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수미처럼 좋은 친구가 될게요. 미라의 결심 가득한 눈빛을 보며 저는 수미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지역의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모이는 지원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마음의 짐을 덜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미를 잃은 고통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와 기억은 여전히 제 삶을 이끌어가는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반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미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갑자기 켜지더니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소미가 자주 부르던 따뜻하고 희망적인 노래였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서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미야, 너니? 엄마한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거니?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그 순간 소미가 제게 남긴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는 엄마를 사랑했고 지금도 엄마를 용서했어요. 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비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은 단지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사랑 속에는 따뜻한 뿐만 아니라 때론 단호한 가르침도 필요하다는 것을 소미를 통해 배웠습니다. 소미를 기억하며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역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 교육 세미나와 청소년 지원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소미가 남긴 교훈을 다른 부모들에게도 전하며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편 소미가 꿈꾸던 꽃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종종 말하곤 했던 엄마, 우리 작은 꽃집 하나 열어서 같이 꽃도 키우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자 라는 말을 기억하며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죠. 가게에는 소미가 좋아했던 꽃들로 가득 채웠고 손님들에게도 그 꽃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미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그녀의 사랑과 가르침은 여전히 제 삶에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제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보호하거나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한 것은 제 삶에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소미가 더 이상 없는 집과 거리는 제게 너무 큰 공허함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에요. 부산은 소미와 함께 몇 번 여행 갔던 곳이기도 했고 그녀가 생전에 자주 이야기했던 우리 작은 꽃집의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은 활기찬 항구 도시로 다다내음과 다채로운 풍경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장소는 광안리 근처의 작은 가게였어요.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오가며 쉽게 들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꽃집을 시작하기 위해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소미가 좋아했던 꽃들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라넌큘러스, 데이지, 그리고 색색의 튤립을 좋아했어요. 엄마, 이 꽃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가게 내부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벽에는 소미가 어린 시절 그린 꽃 그림과 그녀의 사진을 걸어두었고 창가에는 햇빛을 좋아하는 작은 화분들을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소미의 흔적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소미와 관련된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표, 소미의 정원, 별표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꽃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소미와 제가 함께 꾸려가는 작은 정원을 의미했습니다. 꽃집을 오픈한 첫날, 아침부터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나가다 들른 사람들이었지만 점차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화요일마다 작은 꽃다발을 사러 오곤 했어요. 사장님, 이 꽃집 참 예쁘네요. 여기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꽃집은 제 딸의 꿈이었어요.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열었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데이지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이 참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이런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소미와의 추억을 떠올렸고 그녀를 위해 이 공간을 잘 지켜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면서 저는 단순히 꽃을 파는 것 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사러 오면서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 역시 소미와의 추억과 그녀가 남긴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소미 또래쯤 되어 보였어요. 엄마는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요즘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미와의 관계, 그리고 제가 깨달았던 사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건 단순히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단호하게요. 젊은 엄마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소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매 순간마다 저는 소미를 떠올립니다. 가게 안에 놓인 꽃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소미와의 추억을 담은 상징입니다. 튤립 한 송이를 정리할 때마다 그녀가 저에게 보여줬던 환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꽃다발을 포장할 때면 그녀와 함께 만들었던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납니다. 부산에서의 새 삶은 여전히 소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소미야, 오늘도 엄마랑 같이 꽃집을 열자. 이제는 그녀가 제 곁에 없지만 그녀의 사랑과 교훈은 여전히 제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미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은 단순히 받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이해하며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다른 부모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미와 함께한 시간은 끝났지만 그녀의 사람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